네, 시황 인사이트에서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ETF, 중국, 채권, 자산관리 이 4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에 이 코너로 선보이는 투자 인사이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ETF 관련인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투자 인사이트 1번 타자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 ETF의 1인으로서 이런 코너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ETF 투자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이 코너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ETF 시장 한번 동향 정리해 볼까요? 네. 금리 급격한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영향으로 ETF도 희비가 많이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ETF가 수익률이 좋았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인버스형 ETF들의 수익률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 ETF뿐만 아니라 또 인버스 레버리지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곧버스 이런 류의 상품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파생형을 제외한 ETF 중에서는 찾아보니까 에너지 ETF의 수익률이 원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에너지 ETF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채권 쪽에서도 찾아보니까 채권도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도 인버스, 즉 금리 오르는 쪽에 배팅한 채권형 상품들도 수익률이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버스, 거꾸로 가는 상품만 좋았네요. 반대로 부진했던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장 부진했던 ETF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ETF는 NAV라는 게 있습니다.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ETF도 일종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에서 순자산 가치가 얼마가 남아있냐 뜯어봤더니만요. 거의 98%가 지금 날아가 있는 2% 남은 겁니까? 네, 2%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ETF 아직 거래 정지 중이지만 러시아 ETF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BBIG 기억나시나요? 예, BBIG 배터리, 바이오, 게임, 인터넷 BBIG 쪽도 다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배터리는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BBIG는 그 네 개를 묶어놓은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배터리는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나머지 섹터에서 좀 약세를 보였고 특히 게임이 약세를 크게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두드러진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모 펀드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지 않았습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수수료는 꼬박꼬박 뗀다. 근데 ETF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ETF도 일종의 펀드이기 때문에 저도 자산운용 업계에 있는 1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 쪽에서 하고자 하는 철학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수단은 다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내가 배터리를 원할 수도 있고 게임을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 ETF, 게임 ETF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선택은 투자자의 목. 저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단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ETF 쪽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과거 공모 펀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겠군요. 자, 근데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ETF 시장에서도 사실 러시아 ETF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측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를테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릴 줄 몰랐다. 그런 반성문 쓰는 어떤 증거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할 줄 몰랐고 그게 1년이나 끌지도 몰랐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홍콩 증시 급락 이것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2001년도에 증권사로 입사를 해서 2020년까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업계에 옮긴 지는 아직 2년이 안 되는데요. 저 역시도 처음 보는 사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ETF의 상장 폐지인데요. 러시아 ETF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직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저는 전쟁이 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나서 그 ETF가 이렇게 거래 정지까지 가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ETF와 거의 유사한 상품인데 증권사가 발행한 ETF, ETN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TN은 약간 그 규정이 다르긴 한데요. 2019년 이후에 발행된 ETN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근데 ETN 같은 경우에는 커머더티 중심으로 상품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천연가스, 니켈 뭐 이런 ETN들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가 또 조정세를 보이니까 또 ETN도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특히 홍콩도 말씀 주셨는데 아마 홍콩 HSCI 지수를 기초로 한 ELS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넉인이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또 홍콩을 기초로 한 ETN 같은 경우에는 그 1,000원선 부근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시장 약세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역시도 이례적인 현상인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더욱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도 바로 그 점 때문에 경제 좀 안다고 해가지고 이제 홍콩 관련한 ETF 들어갔다가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던데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난해 증시에서는 ETF 새 신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상품이 더 늘었다고 하던데 특히 이제 월배당 ETF나 무슨 자산 배분형 ETF 이런 것들이 신규 상장한 것이 많다 그러는데 이거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방금도 저 역시도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ETF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방어적인, 좀 더 덜 위험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좀 덜 위험한 상품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덜 위험한 상품 그러면은 자산 배분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주식, 채권, 대체 자산을 버무려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만찬처럼 정식처럼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형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소위 말하는 물리다 보니까 좀 뭔가 월배당 형태로 뭐라도 좀 나오면 그 돈 갖고 용돈이라도 쓸 수 있어. 그런 개념으로 월배당 상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시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ETF 쪽에서도 약간 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되 좀 월배당이 나와서 그 돈 갖고 급한 부를 아니면 용돈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로 좀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은퇴하신 투자자들이 많다는 뭐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이 약세니까 그런데 시장이 강세로 바뀔 때는 월배당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저는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도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반에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나는 따블 먹어야지, 따따블 먹어야지, 나는 큰 수익을 내야지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면 워낙 이례적인 현상도 많이 보고 또 테슬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주식들이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따박 수익률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월 300만 원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다음에 빨리 은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월배당 형태의 상품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작지만은 꾸준한 거를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작년 ETF 시장의 큰 화두가 어떻게 보면 뭐 채권 ETF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좋았던 게 과연 올해도 좋을까? 이건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위험 회피적인 성향들이 가시화됐다. 그러면서 이런 상품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채권 ETF입니다. 근데 채권 ETF라고 해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채권 ETF가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한 가지 앞에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초단기. 소위 말하는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파킹 통장 성격의 그런 초단기 채권 ETF들이 굉장히 전성기였고요. 뭐 코덱스 저희 삼성자산 상품으로는 KOFR이라는 하루짜리 리보 금리 그리고 미래자산 타이거 상품으로는 CD 금리 이렇게 초단기 금리를 기초로 한 그런 채권형 ETF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입출금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뭐 파킹 통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이 단일 종목 ETF가 많이 늘어난 건데 뭐 증시가 워낙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출시 당시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가 컸지만은 성적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ETF라는 것은 10개 종목 이상을 담아서 분산 투자하는 게 ETF의 네. 정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10개, 20개, 30개씩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는 이 종목 빼고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10개까지도 필요 없어. 5개 종목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단일 종목 ETF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ETF라는 수단이 과거에는 분산 투자 그리고 리스크 회피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ETF는 일종의 그릇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비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슬림해지고 임팩트가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단일 종목, 나머지 채권 이런 형태로 담는 단일 종목 혹은 소수 종목 ETF가 나오게 된 겁니다. 증권 이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네. 판매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마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차려놨어요. 네네네네. 쫙 차려놨는데 이제 손님들이 투자자 네. 여러분들이 접시를 들고 네. 어떤 음식을 담을까 이걸 네. 고르는 이런 네.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뷔페를 싫어하시는 고객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다양한 음식 싫어. 나는 맛있는 한두 가지 음식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표현의 발로가 소수 종목 ETF, 소수 종목 채권 혼합 ETF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ETF가 궁극적으로는 공모 펀드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네. 예상도 하셨는데 네. 그 배경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당연히 제가 ETF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미국의 금융시장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한국이 아무래도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트렌드를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렌드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펀드를 ETF로 바꾸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DFA라는 되게 유명한 펀드 운용사인데요. 예. DFA의 펀드를 ETF로 또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왜 ETF로 바꿀까? 왜 펀드에서 ETF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ETF의 장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네. 아닐까. ETF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 운용 보수가 싸다. 두 번째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뷔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ETF로 나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요.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펀드 투자하면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잘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내 펀드 수익률이 나쁜지 또는 뭐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셨을 텐데 ETF는 하루 단위로 PDF라는 걸 공개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좋았구나.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나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네네네. 그만이고. 그래서 이제 ETF 시장이 성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생각한다면 뭐 미국 시장도 그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지만 펀드의 ETF화 이런 것들이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10년이라는 뭐 단서를 달긴 했지만 뭐 공모 펀드는 좀 전차 ETF화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TF가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과 같이 갈 텐데 네. 올해는 어떤 테마의 ETF가 좀 주목을 받을까요? 예, 테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저희 ETF 업계에서는 테마라는 것은 업종 분류, 소위 말하는 긱스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업종 분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섹터, 새로운 업종을 테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가 그랬거든요. 2차 전지가 2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업종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거의 2차 전지가 하나의 업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2차 전지처럼 좀 성장할 수 있는 테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한 두 가지 정도 언론 기사라든지 애널리스트 의견을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유망하게 꼽고 있던데 첫 번째는 앞서 에너지 가격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중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로봇. 어제도 삼성전자가 모 회사한테 또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봇 테마, 그러니까 신재생이나 로봇 정도가 저희가 아니면 언론 기사에서 꼽고 있는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ETF 시장도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봐야겠군요. 네, 뭐 네. 4주마다 한 번씩 꼭 나와서 네, 얘기 네. 나눠주십시오. 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